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투표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외의 2015년도 개봉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영화상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기사들과 청취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저희 팟캐스트 게시판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보고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투표를 받기 때문에 늦지 않게 투표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재미있게 본 영화 혹은 배우들, 또 음악, 또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표를 받는 8개 부문은요, 작품, 감독, 주연, 조연, 최고의 오프닝과 엔딩, 최고의 1분, 그리고 최고의 음악까지 8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공로상까지 더해서 총 9개 분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은, 무비시네 영화상 방송은 1월 첫 번째 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늦지 않게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는 하트 오브 더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한 저희 첫 번째 게스트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돌이님 맞나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빵돌이라고 합니다. 네, 빵돌이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돌이님은 왜 빵돌인가요? 빵을 좋아해서 빵돌입니다. 네, 빵돌이님. 제가 빵돌이님을 모시려고 거의 1년 가까이 한번 만날 때마다 한번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진짜 어렵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빵돌이님 말고 원래 최 기사님들을 같이 이제 해가지고 3인 방송 체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1시 30분인데 연락 두절이에요. 이 전화 왜 안 받을까요? 어제 술 먹고 뻗은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어제. 또 막년의 시즌이다 보니까 네. 요즘 뭐 송년회다 술자리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마탱이가 가가지고 어디 방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은, 방송이 늦게 나가니까 먼저 나한테 한 소리 듣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최 기사님 반성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 하트 오브 더 씨 예고편 듣고 한번 오겠습니다. How does one come to know the sea's dark secrets? Monsters. Are they real?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Tell me the secret of the Essex. I don't expect a writer to understand, Mr. Malfoy. Promise me to come back. I'll come back as quick as a summer's night, I swear it. Normally, a captain gets to choose his first mate. An experience, Captain, yes. Centuries before, sailors feared sailing off the edge of the earth. All hands on deck! But we were headed for the edge of sanity. I believe you have seen things no one else has seen. What is it? Abandoned ship. We can't row our way home. We will surely perish out there.
we might also survive. Don't you quit on me. We're going home. As I live and breathe, he's mine. So it's true. Yes, too much is true. 예고편 나가기 전에 원래 빵돌이님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냥 빵돌이님 뭐 본명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뭐하고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오늘 마음가짐이 어떤지 기타 등등 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 전 요즘에 백수로 생활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어떤 일 하려고요? 아마 전에 하던 업종이랑 비슷한 거 마케팅 쪽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은 휴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기, 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빵돌이님 모시고 영화 한 편 보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이 영화 하트 오브 더 시는 소설 모비딕을 실화 소설인데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영화 작품인데요. 표류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소설가한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고래잡이하다가 된통당한 영화죠. 네, 고래잡이 하다가 고래한테 된통당한. 그렇죠. 네. 사실 이 이야기가 저도 모비딕인 줄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올해 초인가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그게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책이었는데 그 논픽션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있고 논픽션으로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로 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재구성해가지고 그거를 문학적인 형식의 논픽션,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문학적인 형식의 그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로 재구성해서 쓰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픽션 장르의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책인데 그 책을 원작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직접 번역한 거죠. 직역한 거. 바다 한가운데서를 영어로 하트 오브 더 시 이렇게 해서 낸 건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낸터킷이라는 섬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섬인 것 같은데 그 섬이 옛날에 고래잡이로 되게 번성을 했답니다. 포경마을이고 뭐 포경선들이 나가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배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가득 싣고 돌아오면은 그 기름을 이제 어떻게 팔고 본토로 팔고 뭐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하면서 번영했던 그런 낸터킷이라는 고장이 있는 거죠. 이 고장에서 3대째 이제 포경을 하는 가문들도 나오고 영화 속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에식스호라는 포경선 하나가 출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은 초짜 선장이고 그리고 그 1등 항해사도 좀 경험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선장과 1등 항해사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 이게 서로 막 갈등도 벌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고래를 잡으러 태평양까지 나갔다가 고래한테 습격을 받고 침몰하고 배는 그리고 이들은 보트 3개에 나눠 타가지고 한 80일 정도 포류하죠. 90 며칠 표류하다가 서로 식인행위까지 벌이면서 결국은 구출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회상 형식으로 다루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빵돌이님 이 영화 어디서 보셨어요? 저 이번에 새로 생긴 가양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요. 새로 생겨서 그런지 네.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새로 생겨서 그런지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네, 원래 거기가 망한 뭐라 그러지? 아무튼 쇼핑몰이었는데 거기가 네. 망해가지고 이번에 롯데시네마 생겼는데 동네 주민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아울렛 형식의 뭐 가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아 맞아. 장사가 안 아울렛. 돼가지고 예, 거기 그냥 주민들 와가지고 그냥 아파트 주민들 와서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극장 시설은 어때요? 그냥 일반 롯데시네마? 일반 롯데시네마 특별히 좋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여자친구랑 같이 봤다면서요? 여자친구는 잤어요. 네, 한 40분경부터 주무시기 고래가 한참 활동할 때부터 주무시기 배가 시작했다고. 침몰하기 직전부터 잤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그래요? 재밌을 텐데. 한 명을 재우고 한 명은 딱히 좋은 감상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빵돌이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한번 말씀해 주시자면. 일단 너무 바다에 대한 무서움, 그러니까 뭐 고래에 대한 무서움, 바다 뭐 폭풍이나 이런
표류나 이런 무서움만 알려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무서움이라고 한다면 약간 공포 영화처럼 다가왔다는 건가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영화. 공포를. 뭐 옛날 조스처럼 네. 바다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수도 있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조스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상어에 대한 공포심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고래가 상당히 무서운 동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고래가 막 다짜고짜 바다에서 막 인간들을 계속 꼬리로 치고 막 받아버리고 그냥 배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공포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 자체라는 공간 자체도 상당히 무섭게 다가오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작을 보면은 낸터킷이라는 마을에 번성했던 마을이잖아요, 과거엔. 그러니까 마치 영국의 탄광촌 그리는 영화들이 한때 번성했던 탄광촌을 그리다가 이제 점점 더 몰락해가는, 점점 이제 석탄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몰락해가는 그런 마을들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영화적인 소재를 뽑아낸 영화가 많다면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쇠락해가는 마을이죠, 낸터킷 자체가. 한때는 되게 번성했고 고래잡이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고래가 그만큼 안 잡히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포경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막 씨가 마르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책 속에서는 되게 잘 그려지는데 영화에서는 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비춰지죠. 고래가 많이 없다. 이제는 고래가 별로 없어서 태평양까지 나가야 되고 너무 고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못 돌아가고 고래를 많이 일정량을 잡아서 기름을 짜야 낸터킷으로 귀향을 해서 아내를 만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모습들이 저는 전반부 한 30분 정도는 제가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묘사가 잘 됐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풍경들이라거나 그 배를 출항할 때의 모습이라거나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풍경이 잘 묘사가 됐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묘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딱히 뭐 책을 뭐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 시대의 배들의 뭐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 네. 만들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쁘게. 역시 배 전문가라 가지고 배 전문가죠. 아니 저거는 관계자. 살짝 발만 담갔을 뿐이죠. 네, 배를 잘 만든 것 같다. 나는 되게 멋있었던 게 처음에 배를 출항하는 장면에서 이제 배가 사실은 한 40분경부터 배가 이제 바다로 출항하고 낸터킷에서 출항한 이후 40분이 아니지 한 20-30분경부터 배가 바다로 나가게 되고 고래잡이 배가 떠난 이후부터는 그 배와 바다만 보이잖아요. 배와 바다만 보이는데 그 배가 이제 주요한 어떻게 보면은 선원들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건데 그 배가 상당히 멋스럽고 실제적으로 잘 보여져요. 그러니까 돛도 여러 개가 펴지는데 뭐 주돛이 있고 보조돛이 있고 앞에 돛들이 있고 뒤에 돛도 있고 막 돛이 펴지다가 말고 멈추고 줄을 끊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멋스럽게 막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고증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꽤 선원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들도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구나, 연기 연습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기사 이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있다면 몇 장면 정도 꼽아볼까요? 가장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네. 표류하고 있던 중에 어떤 1등한 기사 네, 오웬. 체시스 오원 체이스. 체이스 친구였던 같이 예전부터 일했던 그 남자였는데 네. 표류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네, 조인가 그러죠, 이름이. 네, 이름이 조인가 모를 텐데 그 사람이 머리 다쳤는데 다친 사람이니까 네. 그 1등 항에서는 그 사람한테 물을 주게 돼요. 아, 그지.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를 하죠. 곧 죽을 사람인데 물을 왜 낭비하느냐. 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죠. 약간 왜 딜레마적이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아마 어땠을까? 나도 그랬지 않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켠에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표류하는 상황이 네.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워하진 않았을까? 네. 대부분의 사람이 뭐 1% 뭐 10% 사람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
책 원작인 이 바다 한가운데서를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영화랑 그 원작이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선장과 1등 항해사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선장은 원작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등 항해사는 되게 폭력적이고 약간 거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약간 영화 속에서는 다르죠. 1등 항해사가 되게 주인공이고 멋있는 리더처럼 보이고, 선장은 무능하고 열등감에 찌든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엘리트 출신이고 선장이. 그런 캐릭터 설정이 다른 거 이외에도 영화적으로 봐도 영화가, 이 영화는 약간 고래와의 그런 싸움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등장한다면, 원작 같은 경우에는 표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길게 등장해요. 중반 이후부터 90일 떠도는 동안에 보트를 3개로 나눠 타죠. 보트 하나는 선장이 타고요, 다른 하나는 1등 항해사인 오원 체이스가 타고, 또 다른 하나는 조이라고 그 다른 친구가 타나 그래요, 2등 항해사가. 그래서 이 3명이 각각 선원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선장은 제일 좋은 애들, 그러니까 낸터키 출신의 백인들을 뽑는다면 오원 체이스는 남은 좀 어린 백인들을 뽑고, 마지막에 남은 애들 흑인 선원들을 태우고, 막 이런 것들 관계부터 해서 나 식량 같은 걸 배분하는 거, 물 같은 거를 되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거를 중간에 지키는 사람들, 1등 항해사나 선장이 잠들었을 때 누가 훔치는 장면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권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 속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다쳤을 때 막 그런 갈등하는 부분들도 제 생각에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치고 했을 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는 더 이상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니까 더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들, 이걸 무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등장이 하죠. 그런 부분이 영화적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는 게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친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를 같이 탔고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사로. 그러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보트에서의 리더로서 이 표류를 더 오래 지속해서 구출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자로서는 식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시기나는 장면이라거나 뭐 그런 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으세요? 빵도리님. 방금 얘기했던 제육볶이죠. 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기심이랄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네. 먹기 위해서,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스포일까요? 괜찮아요. 다 말해도 돼요. 네. 선장이 뽑히게 되죠. 네. 캡틴이. 근데 선장의 그 친척이죠. 네. 사촌이 다시 뽑자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뭐 그냥 뭐 내기도 아니고, 그냥 뭐 과장 내기도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한 건데 다시 하자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혈육이니까 혈육이 죽는 걸 어떻게 눈앞에서 보겠어요. 근데 그 선장은 다시 할 수 없다. 네.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장을 다른 사람 위임을 하고 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촌은 자기가 죽죠. 네. 자살해버리죠, 거의. 자살하죠.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동생한테, 사촌 동생한테 총을 맡기잖아요. 날 쏘라고. 네가 끝내주라고.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근데 이게 원작 속에 등장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진 않고, 사촌 동생이 뽑아요. 사촌 동생이 자기를 뽑는데, 선장이 너를 죽일 수 없다, 너를 죽일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제비뽑기를 다시 뽑자고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없던 걸로 하자, 내 사촌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촌 동생이 자살을 해버려요. 이건 아니다 형 이러면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 시체를 나눠 먹죠. 이런 장면으로 펼쳐지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영화 속에서 되게 한 장면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지만,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했을 때 선장이 뽑혔고,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선장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촌 입장에선 내가 내 혈육을 죽일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딜레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화가 전반부에서 이제 중반부까지는 고래와의 그런 싸움, 그 속에서 이제 막 낸터킷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래를 죽여야만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걸 넘어서 이제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 가득 그 기름을 싣고 돌아가야 나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또 내가 배 가득 실어야지만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집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이득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낸터킷의 그 선주들이 있잖아요. 나이 들고 그렇죠. 이기심에 찌든 탐욕에 찌든 그 선주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거고 그 가문들이 돈을 벌고 이런 모습들이 슬며시 연출이 돼요. 책을 본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됐지만 책을 안 본 입장에서는 좀 띄엄띄엄 연출됐다고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연출이 되고 그런 장면들 속에서 중반부까지가 그런 고래 사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표류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아니면 그런 처절함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반부까지가 1등 항해사와 선장의 그런 대립과 싸움이었다면 후반부는 정말 선장이 좀 변해가고 1등 항해사도 약간 변해가는 성장 드라마처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았던 장면 2개씩 뽑아봤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을 저도 뽑아보자면 전 사실 표류할 땐 좀 별로였어요. 표류할 때는 원작에서 표류할 때는 되게 잘 디테일하게 그려졌던 부분들이 너무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 정도로 그냥 응축돼서 표현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겉만 핥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표류하기 전에 고래 사냥을 나섰을 때의 모습들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돛을 확 많이 펴고 막 바다로 나가는 그 젊은이들의 막 열기, 열정 그리고 오원 체이스가 1등 항해사에서 선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리고 선장으로서 좋은 가문에서 선장이 됐지만 백으로 선장이 됐지만 1등 항해사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그 선장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하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오원 체이스는 안전을 위해서 오노트로 항해해야 된다 할 때 저 돌풍 속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하라 그 애들도 처음에 이제 한번 맛보기를 경험을 긴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고집을 세울 때 이런 모습들이 제가 느낄 땐 되게 디테일한 맛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고래를 딱 막상 만났을 때 그 고래도 제가 볼 땐 CG로 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고래가 연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래가 제가 볼 땐 CG가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정말 크고 고래가 진짜 눈을 막 뜨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장면들도 제가 볼 땐 되게 디테일했고 거기 고래를 상대로 작사를 찍어버리는 장면이라거나 작사를 맞은 고래가 막 바다 밑으로 막 깊이 들어갈 때 밧줄이 막 풀리는데 우리 이러다 밧줄 잘라야 된다 죽는다 하다가 막 결국은 밧줄보다 몇 미터 10미터 정도 남기고 고래가 결국은 다시 숨쉬러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고 스릴감 넘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빵돌이님은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하면은 어떤 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어떤 나약함이요? 바다라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2000년대 2015년이 됐는데도 아직 바다를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네. 바다라는 데를.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바다를 정복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래를 얼핏 기억나는 게 고래를 신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신이라고 거의 신급이라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허무하게 죽잖아요. 고래가 고래 꼬리 한 방으로 나가 떨어지고 네. 물에 빠져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너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능이 네. 높지 않았다면은 멸종하지 않았을까. 뇌가 없었다면은 아마 멸종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고래가 진짜 되게 위대한 동물처럼 나오죠. 강하고 그렇죠. 정말 위압감 느껴지게 경외심이 느껴지는 동물로 나오는데 이들은 그 고래를 그렇게 막 다른 동물과 다른 되게 정말 경외감을 느끼는 동물처럼 묘사를 하면서도 또 고래를 사냥하잖아요. 고래 등에 작사를 꽂고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해체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기름을 퍼가지고 가득 이 통을 채우고 기름통을 그걸 싣고 돌아가서 부자가 되죠. 그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탐욕 그 적나라함을 되게 보여준 영화지 않았나 싶었어요.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되게 나약함, 인간이 탐욕에 장악당해서 되게 나약하게 인간의 적나라한 약함을 보여준 영화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동의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이 원작을 보면 더 그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영화상으로 처음 항해를 할 때 낸터킷에서 이게 이 배가 출항을 할 때는 되게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인 오원 체이스는 지 아내를 두고 난 선장이 될 거야. 꼭 내 배를 내가 지휘하는 선장이 될 거야. 지금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면서 금방 돌아올게. 반드시 돌아올게.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남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나가죠. 내 꿈은 바다에 있어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 나가면서 돛 하나가 안 펴졌을 때 멋있게 출항해야 되는데 마을 전체가 우리를 보고 있어. 돛을 펴야 돼 하면서 오원 체이스가 막 위로 올라가갖고 칼로 딱 줄을 끊으면서 멋들어지게 돛이 딱 펴지면서 항해를 시작할 때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돌풍이 막 나올 때 돌풍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 하면서 막 출항할 때도 되게 멋있어요. 배가 막 활기차고 사람들은 모두 고래를 어떻게든 잡아야 돼. 처음 이 고아 출신 소년 주인공인 니커슨이 그 배에 올라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어떤 배지 같은 거, 고래뼈로 만든 뾰족한 배지 같은 걸 다 달고 있는데 저거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더니 주인공 친구 17살짜리가 그러죠. 저거는 고래 등에 작사를 꽂아 넣은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별이라고.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니커슨이 난 나중에 저거를 5개인가 50개인가를 외투에 달고 말겠어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멋있고 미지의 소년인,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인 바다로 나가는 육지에서는 고아에 불과한 그 소년의 눈으로 이걸 볼 때는 정말 되게 멋있고 꿈으로 가득하고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마치 루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원피스의 루피 같은. 근데 이게 처음 전환되는 순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멋있고 막 활기찰 것 같은 이 바다가 미지의 세계인 바다가 딱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배가 침몰할 때니까요. 아니요, 그 전에 나와요. 첫 번째 고래를 사냥할 때 나와요. 첫 번째 고래를 사냥해서 작사를 꽂고 그때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고래가 막 바다 밑으로 갔다가 결국은 숨을 쉬러 올라왔을 때 그쵸. 이제 고래가 결국은 막 저항하다가 피를 작살로 막 찌르고 사람들이 보트 세대가 고래 주위로 가서 막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연출이 되게 인상적인데 처음에는 고래를 되게 크게 묘사하죠. 그러니까 화면을 찍을 때 고래를 되게 전면을 보여주지 않고 고래의 일부만을 찍어요. 그래서 보트 한 대가 처한 위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그맣고 작살도 조그맣고 보트도 되게 본선에서는 사냥을 못하죠. 왜냐하면 본선은 위험을 받으면 본선이 깨지면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보트로 탄탄한 보트 세대를 내려가지고 본선과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 건데 보트가 작기 때문에 고래를 이렇게 크게 연출해버리면은 이 인간들이 더 열세에 처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사냥을 계속 하다가 이 열세 속에서 계속 위기로 가고 어찌어찌해서 사냥을 성공할 때 되게 정말 이겨냈다. 정말 괴물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고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연출은 그렇게 안 돼요. 화면이 쫙 빠지면서 정말 위에서 딱 이제 부감샷으로 보트 세대가 떠오른 고래 하나를 상대로 작사를 계속 주변에 찔러 넣는 고래가 되게 약해 보이고 인간들이 잔인해 보이게끔 연출을 해버리죠. 인간들이 훨씬 우세에 처한 무방비의 고래한테 작사를 찔러 넣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마지막 결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고래가 피를 팍 하고 뿜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 그 피가 다 묻어요. 근데 그 피가 붉은색이죠. 그렇죠.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 피가 인간하고 똑같은 그 피가 포유류의 피가 인간들 얼굴에 다 묻어버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그 전까지만 희열에 들뜨고 되게 꿈에 들뜨고 막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피가 얼굴에 묻은 사람들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니커스는 나 여기서 뭐하고 있나 마치 살인을 본 것 같은 살인에 가담한 것 같은 느낌이고 다른 사람들은 탐욕에 가득 찬 잡아 막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본선에서 이제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고래에 남은 그 해체된 잔여물들을 상어 같은 게 막 뜯어먹고 그렇죠. 예, 바다에는 막 피가 막 붉은 피가 막 퍼져나가고 그 기름 냄새로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는데 니커슨을 그 고래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팔라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정말 맨 처음에 낸터킷을 한번 상상해보면 그 고장은 되게 열악하고 사람 살기 힘든 고장이었고 어촌 마을이었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고래를 사냥을 시작했을 거고 그러다가 고래의 기름이 비싸지니까 조금씩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텐데 이제는 이게 생계가 아니라 부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기름을 통해서 부유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돼버린 그런 동네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3대째 전 세계의 고래를 멸종시킬 만큼의 그런 사냥을 하고 다니는 잔혹한 민족이 돼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주제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의 결말부로 가면은 그게 되게 잘 드러나는 게 마지막에 보트에서 작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래가 한번 떠오르죠, 한번. 그래서 이 표류하던 정말 보잘것없이 막 마르고 깡마르고 이제 힘든 사람들이 고래를 향해서 작사를 찔러 넣어. 오원 체이스 작사를 찔러 넣어. 막 이렇게 선장에 외칠 때 오원이 고래의 눈을 한번 마주보고 찔러 넣지 않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이 탐욕을 버리고 그 잔익함,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위해서 고래를 사냥하던 그거를 약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오원 체이스는 결국은 살아남고 상선의 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리고 주인공도 3대째 낸터킷의 그런 엘리트 가문이었던 그 조지 폴라드 선장도 아버지와 그 가문에 반하는 증언을 해버리죠. 사실은 아버지와 이 사람들은 포경 산업을 위해서 위증을 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고래에 바쳤다. 그 인간의 그런 배를 포경선을 침몰시키는 괴물고래가 있다. 이렇게 증언해버리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끝나버리는데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영화의 주제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기사가 아니죠. 망도리님은 이 영화에서 좀 이제 좋았던 장면들을 얘기해봤는데 아쉬웠던 점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 표류도 거의 90일을 표류했죠. 네. 그리고 고래를 잡으러 가는 기간 거의 1년? 네. 1년 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고래 잡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네. 고래 잡은 게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보여지는 건 한 마리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2,000통을 채워야 되는데 네. 한 마리 잡으니까 50통 정도? 52통인가 47통인가 57통. 네, 47통. 네, 그 정도 나왔다고 봤는데 그거 잡으려면은 몇백만 원을 잡아야 되죠. 네. 근데 아무리 실화라고 하더라도 너무 짧지 않았나. 고래잡이 그 상황, 네. 고래 잡는 상황이 너무 짧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시간이 영화라는 게 시간이 거의 한 2시간에 맞춰 있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의 영화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저는 이게 고래잡 딱 영화 처음 봤을 때 고래 잡는 그 영화라고 딱 생각이 들고 봤는데 네. 고래 잡는 그 장면이 너무 적지 않았나. 네, 완전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감하고 책을 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고래 잡고 후반부는 표류학인데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가 제대로 묘사가 안 된 측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원작에서의 그 전반부 고래 잡는 풍경들은 원작에서도 짧지만 그래도 고래를 수십 마리 잡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은 채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낸터킷의 그런 것들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해서라면 낸터킷에서 이 에식소는 작은 배예요. 수리를 마친 작은 배고 큰 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대사 하나로 처리되지만 다른 배들은 다 출항한 상태에서 늦게 출항한 에식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선장도 처음 선장을 맡는 선장이고 1등 항해사랑 선장 이렇게 해서 짬이 되게 찬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늦게 출항하기 때문에 배도 작고 선원들을 모집할 때 좋은 선원들을 모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인 14살짜리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이 자기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 증언하는 그 소년이 그러니까 허먼 멜빌을 모비딕스로 온 그 작가한테 증언하는 컨셉이잖아요. 그 소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이렇게 경력도 없는 애가 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낸터킷이라는 이 거대한 그 섬에서 이 포경의 본고장에서 포경선으로 수백 척이 나가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그 배마다 2,000톤 이상을 2,000통 이상을 채워오는 거죠. 근데 2,000통을 채우려면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아야 돼요. 영화 속에서 거대한 수컷고래 하나를 잡았을 때 47통밖에 못 채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고래를 잡아서 기름을 짜서 돌아오는 수백 척의 배들이 있는 건데 한 해만 해도 전 세계에 이런 섬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많았던 고래가 이제 멸종 위기가 종이 돼버린 거고 수많은 종들이 멸종이 되고 이런 풍경들이 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죠. 정말 수없이 많은 포경선들이 작사를 찔러 넣는 장면들 저쪽에서 또 뭐 포경선이 있고 이쪽에서도 사냥하고 저쪽에서 사냥하고 그 많은 고래들이 점점 더 없어져서 메말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연출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마리밖에 안 잡다니요. 그것 좀 심했죠. 영화가 그렇죠. 연출은 뭐 고래와의 싸움인 것처럼 해놓고
고래 한 마리 잡고 백고래한테 쫓겨서 막 그냥 고생하는 모습들. 고래 잡는 게 가장 흥미진진했던 장면인데 네. 실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 말고 다른 초반에 네. 다른 포경성들이 네. 고래 잡는 그런 네. 장면들이 나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 실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포경성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포경성들이 자기네도 몇 마리 못 잡으니까 저쪽 태평양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 표류하던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다른 선장한테 들은 거예요. 배랑 배가 만나서 하루 정박 같이 하면서 바다 위에서 이제 같이 머물면서 저쪽에 가면은 태평양 어딘가에 고래들이 모여있다고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가서 걸로 가는 걸로 등장을 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더 등장을 했다면 영화가 좀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았을까. 시간상의 문제였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만이 아니라 돈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고래가 CG잖아요. 그렇죠, CG죠. 네, 하나 등장할 때마다 외주를 얼마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쉬웠던 장면을 꼽자면 저는 오히려 표류할 때 아쉬웠던 게 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래는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는 게 등장했잖아요. 근데 표류는 한순간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처절함이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장면도 되게 급작스럽게 등장하고 시기나는 것도 너무 컨셉으로 등장하고 조금은 더 처절하게 원작처럼 처절하게 등장해도 되지 않았을까. 12세로 갈 게 아니라 뭐 18세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은 더 원작에서 골수를 빨고 막 정말 배가 골아서 사람 잡아먹자고 하는 측도 있고 그리고 또 흑인들이 점점 더 먼저 죽거든요. 왜냐면 영양 상태가 달라요. 배 안에서 선장들이랑 이렇게 간부들이 먹는 식단이랑 선원들이 먹는 식단이 다르고 선원들 사이에서도 백인 식단이랑 흑인 식단이 달라요. 양도 다르고. 근데 그게 영화에서 얼핏밖에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잘 묘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흑인들이 먼저 죽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해체해서 먹는지 그리고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낚시하는 장면 하나만이 아니라 그 태평양을 표류할 때 되게 뭐랄까요? 어류들이 돌아다니는 해류를 못 만나서 물고기가 없어요. 그 바다에. 이 사람들이 떠다니는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서 사냥을 못 해요. 그 시체 일부를 이렇게 처음엔 사람 먹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약간 잘라가지고 그 고기를 통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고기가 없어서 안 잡히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날구 중엔 결국 식인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묘사가 됐어도 그 처절함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얼핏 생각하면 잔인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성격이잖아요. 잔인하고 처절함을 보여주는 성격이고 옛날에 얼라이브 같은 표류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그 칠레 축구 대표팀인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식인행위 하면서 버텨다가 이제 구조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다노크 등장하는 영화였는데 그런 영화의 성격이 좀 더 등장했으면 식인행위를 하면서도 버티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처절함 식인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이겨내는 인간들의 강인함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주인공 니커슨의 나중에 회상할 때의 모습들 그리고 허먼 멜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잘 보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허먼 멜빌이 찾아와서 소설의 소스를 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서 전 재산을 주고 그 이야기를 구하는 이런 장면들은 예전에 뱀파이어의 인터뷰 뭐 이런 영화들에서도 이런 컨셉이 많이 등장하죠. 작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컨셉도 안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 살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시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좋았던 장면, 아쉬웠던 장면 한 번씩 얘기를 해봤고요. 빵도리님,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야 돼요. 이 영화가 추천을 줄 수가 있고 비추천을 할 수가 있고 보든지 말든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이 영화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든지 말든지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보려면 이런 좀 넓은 바다, 큰 고래 그리고 처음 쪽에 뭐 폭풍이 오고 막 파도가 막 치고 그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맥스나 네. 4D 막 물 막 튀는 4D 있죠. 네. 차라리 그런 걸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좀 더 신나지 않을까 영화가. 그 박기사 이제 같이 진행한 친구가 있는데
박 기사가 이걸 4D로 봤대요. 그래요? 4D로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재미없대요? 집중이 안 된다고 막 의자도 계속 움직여가지고 바다에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인대요. 그 멀미가 난다고 배멀미가 관객이 실제 같네, 배우가. 예, 배를 가짓 탄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주인공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이 느끼려고 영화를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처음에 같이 거기서 경험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 기사가 배멀미 난다. 그리고 자꾸 의자가 움직여서 몰입이 안 된다. 그리고 막 안정적으로 이 영화를 즐기고 싶은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가만히 저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몰입해서 상상하고 들어가는 거랑 우리가 진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서 같이 몰입하는 거랑 다른 느낌이겠다. 오히려 전자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박 기사가 4D 본 입장에선 자꾸 물 뿌리고 짜증나게 그 다음에 배멀미 나고 해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돈만 나가게 나가고. 네, 그랬어요. 빵돌이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보말을 줬고 배우들도 좀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보말인가요? 어땠어요? 일단 연기는 그 토르 네. 그 배우 이름이 뭐죠? 또르 그 크리스 햄스워스. 아무튼 그 사람은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세트에서였겠죠?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무래도 배를. 그렇죠. 세트로 다 CG였을라나? 그 망망대해에서 찍은 그 장면도 바다에서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 어떻게 됐을지. 범선을 제조해서 했을지 바다에서 했을지. 아마 배는 제조를 했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런 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나름대로 이제 그 해상 운송수단 전문가지 않습니까? 배 전문가인데 배 관계자. 발만 담갔죠. 네, 발만 담근 입장에서 우리 어쨌든 관계자잖아요. 관계자 입장에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자면 이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배의 어떤 측면이? 일단 세일이 엄청 많다는 거. 세일이 뭐예요? 돛 같은 거? 도시제 돛. 네. 그 돛이 옛날 배들은 거의 돛으로 갔죠. 요즘엔 다 모터로 네. 가는데 세일이 엄청 많았다는 거. 음. 그 세일을 어떻게 해서 조정을 했을까? 줄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밧줄이 엄청 많은데 그 거의 100년 전인데도 그것도 다 과학적인 거거든요. 네. 세일 같은 것도 바람 어떻게 맞아야 되고 네. 그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 1800년 후반 때죠. 중후반 때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그 돛 같은 거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바람을 한번 딱 펴기만 하면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같이 바람을 팍 힘을 받아버리니까 막 줄도 엉키고 막 그거를 펴고 접고 하기도 힘들고 이래 보이는데 그걸 또 선원들이 되게 능숙하게 하거든요. 그것들이 원작을 보면 또 신기한 게 이 오원 체이스가 몇 살일 것 같아요? 30대 후반? 그래 보이죠? 그쵸. 선장도 나이가 꽤 돼 보이죠? 선장도 거의 그날 때 보이죠. 네, 선원들도 뭐 30대로 보이죠? 그쵸. 영화 보면 제일 나이가 많은 게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막 오원 체이스 이런 애들이 막 19살인가 20대 초반인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이 다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사이에요. 그 배 포경선에 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 원작을 보면 되게 잘 드러나는데 그리고 놀랍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렌터킷을 운영하는 돈을 버는 선주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인데 막상 그 일선에 나가서 항해를 하면서 고래잡기 하고 고생하고 이런 애들은 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얘네들이 몇 번 항해를 경력을 계속 거친 다음에는 선장이 됐다가 선주가 돼버리는, 선주가 돼서 나중에는 회사도 차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애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가서 막 길도 찾고 바다 망망대해에서 길도 찾고 그 다음에 독 같은 거 조정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규율도 만들고 고래도 해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했다는 게 우리보다 뭐 한참 동생들이지 않습니까?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때는 뭐 먹고 살려고 했을까요? 그랬겠죠. 그쵸. 먹고 살기. 네, 먹고 살기 어려서부터도 배우고 많이 그랬겠죠. 그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네, 빵돌이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보말을 줬고, 저도 이 영화가 사실 보말이에요. 이 영화가 보말인데, 크리스 햄스워스를 비롯해서 뭐 킬리언 머피, 그 다음에 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배우들이 나왔지만 연기도 되게 안정적으로 했지만
그 인물들의 드라마라고 할 게 많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원작을 본 입장에서 그 원작의 매력을 충분히 살렸냐 하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작과 다른 주제와 다른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의 성격을 바꿔버리면서 선장을 나쁜 놈처럼 약간 바꿔버리고,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원작하고 이 영화가 달라요. 원작의 선장 조지 폴라드는 원작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실제죠, 논픽션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평등하고 막 강압적으로 안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최대한 그러면서도 규율을 지키려고는 노력하고 폭력적인 악습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선장으로 나오고, 오원 체이스가 오히려, 그러니까 1등 항해사가 여기서는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그리고 약간 월권 비슷하게 하고 선장의 권한을 위협하고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해서, 근데 나중에 표류하면서 오히려 이 인물이 규율을 잘 지키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가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약간 조지 폴라드를 나쁜 놈으로 아예 몰아세우더라고요. 선장을? 네, 선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 변화가 있었지만 원작하고는 또 다른 매력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냐면, 원작에서는 그 실화에 주목을 했다면 논픽션이다 보니까, 이거는 픽션이다 보니까 모비딕하고 연계시키면서 주제의식을 띄우려고 하죠. 어떠한 주제의식. 그 주제의식이 제가 볼 때는 그 생명 존중에 가까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적인 헐리우드 영화 많잖아요. 막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막 이러면서 결국은 미국인들 하다가 좀 더 넓히면 이제 지구인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엔 인간과 지구인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을 보였죠. 바다에서 조금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사기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고 선장이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더 많은 고래를 향해서 작사를 찔러 넣고,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고래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래를 죽이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조금은 더 인간 중심에서 넘어선 생명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조금은 한 발을 내걷는 영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블록버스터로서의 면모를 중반까지는 조금 살린 면모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 못 보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큰 바다에서의 폭풍들과 배와 막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 못 보는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매력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볼만한 구석은 있는 보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결정하세요. 추천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너무 잘 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빵돌이님과 했는데 최 기사가 왔으면 영화를 좀 더 알차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1시간을 못 채웠네요. 이제 50분이네. 네, 이제 50분인데 편집하면 동안 40분 나오겠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빵돌이님 감상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참여한 소감. 영화를 그냥 저는 생각 없이 보는데, 네, 어제는 그래도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그냥 재밌는 거 위주로 보니까, 네. 또 한국 영화를 위주로 봐요. 여자친구가 장학 보는 거 싫어해가지고 한국 영화 위주로 보는데, 아무튼 어제 영화는 그렇게 보말이었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표류할 때 네.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예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네, 이한 감독 영화죠. 네, 그렇죠. 그 영화도 표류 영화거든요. 네네. 표류할 때, 그게 막 동물들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막 호랑이 나오고 막 네네. 그런데, 그때도 표류할 때니까 엄청 심각한 네. 그런 영화긴 한데, 정말 바다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 게 좀 있었다면, 좀 보는 맛이라도 좀 있었으면 후반에, 네. 그래도 조금 눈이 즐겁지 않았을까. 바다가 아름다울 때는 엄청 아름다울 거거든요. 네. 별도 많고, 아무리 망망대해라도 태양, 석양, 네. 그럴 때도 엄청 이쁠 텐데, 그러겠네. 영화 장면에서 바다가 제일 이뻤을 때가 배가 불타오를 때. 맞네. 그때가 좀 장면이 이뻤다. 아무리 좀 참혹한 현장이긴 했었더라도 그냥 바다가 그때 좀 이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고래한테 받쳐가지고
그리고 막 불이 붙는데 기름에 고래 기름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게 막 폭발하고 막 그러면서 터져나갈 때 배가 침몰하는 배가 불타오를 때 좀 장관이죠. 그쵸. 근데 그런 진짜 장면이 좀 많았으면 네. 좋았을 텐데 그런 장면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사람들은 되게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 풍경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풍경들이 펼쳐질 때 그 조화라는 것들 그런 게 주는 감흥이 또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너무 안 보여줬네요. 그쵸. 저는 그런 거 좀 기대하고 갔었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하다못해 그 고래잡기 하기 전에 이제 막 출발했을 때라도 되게 장관인 풍경들을 보여줬다면 그런 것도 좀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장면이네. 아무래도 2시간 안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다 쳐낸 것 같아요. 손발을. 돈이 모자랐을 것 같아요. 네, 돈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긴 또 바다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세트에서 찍었다 생각하면 CG로 했다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모로 그런 영화였고요. 저도 이 빵돌이님과 같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안 온 최 기사한테 매우 화딱지가 나지만 최 기사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하트 오브 씨, 그 론 하워드 감독의 하트 오브 씨였고요. 론 하워드 감독은 옛날에 뷰티풀 마인드 말씀 안 드렸는데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던 명감독이고 그 이후에도 좋은 영화 많이 찍었죠. 러시 더 라이벌도 찍고 옛날엔 아폴로 13도 감독이 아마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 좋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작을 보고 많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허먼 멜빌이 이 영화에서 이제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이 영화가 허먼 멜빌이 그 살아남은 생존자인 나이가 들었던 니커슨 마지막 생존자를 이제 생존자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니커슨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난 위대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너세니얼 호손처럼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에 대작을 쓰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유명한 대사죠. 콜미 이시마엘, 나는 이시마엘이다라고 시작하는 모비딕의 소설을 착수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면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그 존경했던 그 나사니엘 호손이 허먼 멜빌의 이 소설을 가리켜서 거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맞먹는 걸작이다라고 평을 했다라는 게 끝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원작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생존자 중에 선장은 다시 한번 포경선을 맞게 돼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지만 불운이 겹쳐서 좌초했다. 그 이후로는 다시도 타지 않았다 배를. 맞아요. 네, 그래서 낸터킷에서 이제 그 순찰 도는 역할을 해요. 나이 든 순찰 도는 역할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낸터킷에서 불 켜고 하고 청소년들 그렇게 감시 감독을 잘했다고 그래요. 상담해주고. 근데 낸터킷에서는 배를 안 타면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최대 하층민이었다 그러고 하지만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오원 체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상선을 몰지만 되게 포악하고 그런 거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지 폴라드의 아들인가가 배를 타요. 또 선장이 돼가지고 배를 타면 선원으로 이제 포경선을 타고 다니다가 허먼 멜빌이랑 방을 같이 쓴다 그래요. 포경선에서 그 작가가 포경선에 탔을 때 방을 같이 쓴다 그러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허먼 멜빌이 이제 포경선을 탔던 선원이었는데 나중에 내리고 나서 작가 데뷔를 했을 때 영향을 줘서 이런 작품이 모비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야기가 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논피션에. 근데 이게 약간 변형이 계속 돼가지고 영화적으로 그렇게 액자식 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말 오늘 방송 1시간 딱 채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 채워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빵돌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